감사. 간만에 네. 녀석을 보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C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은 바다입니다. 상당히 코스가 있어 보이죠? 예. 그 주제가 뭘지 하여튼 주제거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 미사일인지 벤지 (14,000톤급) 최신의 대형 수송함 독도함급의 두 번째 걸작 마라도함이 13년 만에 우리 해군의 품으로 인도됐습니다. 취역식이 지난 6월 진해에서 있었고요. 다녀오셨죠? 못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 굉장히 제한된 유럽만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랬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소식은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난 6월 28일 오전에 진해 군항에 정박 중이던 마라도함 함상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딱 보면 항공모함처럼 느끼잖아요. 거대한 비행 갑판에. 갑판이 굉장히 길고 크고, 넓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길이가 정확히 200m에 육박하는 199m고요. 폭도 31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고요. 예.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최대 속력은 23노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총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 승조원은 이제 330여 명이고요. 이 명칭이 대형 수송함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목적은 이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는 대형 상륙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상륙 병력을 태울 수 있는데 완전 무장 병력 700여 명, 그러니까 1개 대대 이상을 플러스 1개 대대를 이제 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헬기는 10대, 전차는 6대, 그리고 이 LSF라고 불리는 공기 분야 상륙정을 비롯한 이 상륙정 등을 이제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량이 이제 14,000톤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이 대형 수송함이라는 명칭이 이제 군의 공식적인 호칭인데 이것도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 강습 상륙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미군에서. 그렇죠. 미국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해병대 작전 지원하는 상륙함들은 그렇게 상륙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대형 수송함이라는 쓴 그 사연이 옛날에 이제 90년대부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본이 독도함이니까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상륙의 의미를 부각을 시키면 더 주변국에서 이제 민감할까봐 사실은 약간 좀 톤다운하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약간 이제 물타기 비슷하게 이제 쓴 표현인데 명칭을 그렇게 약간 좀 완화시켰군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경항모 사업도 대형 수송함 2 사업이라고 부르다가 얼마 전부터 군에서 공식적으로 경항모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 수송함도 대형 상륙함으로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냐, 우리가 누구를 위협하려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니고 방어에 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니까 제 목적 그대로 얘기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렇죠. 십자가 비슷하게 그 갑판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돼 있네요. 구역이 돼 있죠. 이게 이제 헬기가 착륙하는 위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헬기 착륙장 역할, 이 착륙장 역할도 하고 고속 상륙 함정을 띄우는 이러한 이제 해상 항구 역할도 이제 하는 것이죠. 뒤에 배 뒤쪽에 보면 웰데크라고 그래서 이런 함정들 또는 수륙양용 장갑차들을 발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웰데크가 신기한 게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인터셉터를 품고 있는 캐리어 그런 느낌이라 이게 뒤에서 나오는 거죠, 배가. 그렇죠. 조그만 배가. 이거야말로 이제 이 상륙과 관련된 부분이라 단지 수송만 하지 않는다는 걸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독도함도 마찬가지고 마라도함도 내부에 2층 건물 몇 채씩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나 헬기 같은 걸 수송을 해놓고, 근데 이제 웰데크는 뭐냐면은 뒤에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열리는데, 여기는 이제 고속 상륙정이나 공기 부양정을 넣어놨다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상당히 빠르고 힘도 좋아서 40톤이 넘는 장갑차를 실을 수가 있어요. 40톤이요? 공중에 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40노트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 전차를 싣고 이제 쑥 빠져나가게 되면 뒤로 초고속으로 해안을 향해 돌진을 하는데 이 공기 부양정의 특징상 해안선으로 이제 가면은 그냥 땅으로 올라가거든요, 바로. 그래서 땅으로 올라가서 전차가 내려오니까 전차에는 심지어 방수가 안 돼도 괜찮은 그런 수준으로 즉각 작전 투입이네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마라도함이 형이 독도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즈 즉 배수량이 같은데 한그 또 차이가 나서 이게 또 가격도 물론 좀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배값도 좀 뭔가 좀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마라도함이 이제 좀 엄밀하게 독도급 2번함이라고 그래요. 네. 같은 클래스고 같은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2014년 12월에 국방부 한진중공업하고 4,175억 원에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 크기는 독도함과 같지만 독도함의 경우는 이제 3,257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도함하고 비교하면 약 마라도함이 1.28배 정도가 이제 비싼 것인데 아까도 십몇 년 만에 이게 그 독도함에 의해서 이게 취역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인플레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1.28배면 해군이 정말 알차게 사셨네 구매를 솔직히 13년 만에 한 건데. 10년 만에 1.28배 안 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 알뜰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똑같은 장비를 쓴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가 됐겠군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이더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감안해도 1.28배 비싸겠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아주 세금으로 국방비를 정말 제대로 쓰신 것 같은데 1.28배 저는 많이 비싸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 내용 당연히 훨씬 더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치 있는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다 용인할 텐데 어떤 부분이 업이 됐습니까? 예, 우선 이제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이제 대공 레이더 부분인데요. 독도함의 경우는 배 뒤쪽에 보면 이게 이제 네덜란드의 탈레스사라는 데가 있는데 스마트 L 대공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대 탐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됩니다. 360도 보통 돌아가는 회전식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러한 레이더고요. 구식 레이더 형태고 이제 독일의 작센급 호위함 등 유럽 함정들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마라도함은 함교 부분에 레이더가 4개 면에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지스함처럼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유럽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IA사가 만든 MF 스타라는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제 장착을 했고요. 이거는 탐지 거리가 최대한 450km 이상 되고 순항 미사일의 경우는 아주 낮게 날아오는 것도 한 25km 정도 전방 떨어진 곳에서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ECM 전자전 전파 방해에도 이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강하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즘 위협이 되는 게 사실은 이 스텔스 성능이 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빠르게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잡히기 힘들게 수면 바짝 붙어서 낮게 날아오는 데다가 이 어느 정도 레이더에 잘하는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는 이런 것들은 사실 탐지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탐지할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 탐색 레이더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네덜란드산 NW08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하고 독도함에서 이제 쓰던 이제 그런 건데 수입하던 거를 이제 국산 3차원 손해형 이제 SPS 550K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게 성능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뭐 비행기는 물론이고 대함 미사일 그리고 소형 보트 요즘 소형 보트도 위협인 게 과거 이제 중동에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소형 자살 보트의 이 자폭 공격에 크게 구멍도 나고 인명 피해도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게 위협적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능력 탐지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그리고 화끈한 화력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찾아보는 장비긴 한데 이 마지막 방어 수단이죠. CIWS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이 부분은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거 CIWS는 이제 네덜란드산 골키퍼를 쓰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산 펠렁스로 교체가 됐는데 골키퍼는 1980년대에 그 소련의 대함 미사일 위협에 이제 맞춘 거라서 화력은 강하죠. 그래서 최대 한 5km 정도 떨어진 수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미사일은 뭐 3km 이내 이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 해군도 광개토 대왕급 뭐 충북 이순신급 구축함하고 독도함에 이제 30mm 골키퍼 CIWS를 장착을 했었는데 일단 비싸고 도입비도 비싸고 운영비도 비싸고
그리고 함정에 장착할 때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단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쓰게 된 20mm 구경은 좀 작지만 이 펠렁스는 미국하고 동맹국들에게 판매가 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해가지고 성능 개량이 계속됐고, 그래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 대응 능력에서는 오히려 골키퍼보다 앞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구경은 좀 작지만 해군도 이런 추세를 고려해서 지금 펠렁스를 도입하고 있죠. 네. 저는 뭐 방어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적해한 기습을 지원하는 그 강습 상륙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 저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독도함에는 그 램 대공 미사일이 탑재가 됐는데 요거는 위치에 따라 좀 응용 구역이 발생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라도함에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해궁 대공 미사일을 탑재를 했고요. 해궁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함대공 미사일이죠. 네.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제 정 미사일하고 항공기를 탐지를 할 때 레이더하고 적외선 카메라를 동시에 쓰게 돼요. 레이더는 위치를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데 네. 크기나 형태를 알기엔 조금 안 좋아요. 카메라가 크기나 형태 쪽에 유리하고요. 그 두 개를 다 쓰면 이제 위치, 크기, 형태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적외선을 쓰니까 밤에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적의 전파 방해라든가 뭐 기상 악화 이런 걸 다 뚫고 이제 정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초고주파 레이더 센서하고 적외선 영상이 이중 모드 탐색기를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이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발전된 이제 우리나라의 첫 함대공 미사일이지만 발전된 방식이고 사거리도 20km, 램보다 이제 2배로 늘어난 상태죠. 이 해궁은 수직 발사관 1개에 이제 4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직 발사관 2개에 8발을 탑재를 하게 되고, 이 새로운 레이더하고 새로운 미사일의 이제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해군 미사일의 의미가 국산 함대공 미사일이라는 예.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히 항공기 외에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 위협이 되는 적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특히 경항모정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큰 함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라도함이 그런 함정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효과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독도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겠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개선된 내용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마라도함이 이제 아까 헬기를 10대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이제 항공기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컨트롤 센터, 관제탑이 네.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독도함의 경우는 이 통제소가 갑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라도함은 관제탑 부분이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에보다 이제 개선이 됐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마라도함의 경우는 헬기 외에 미국 해병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영화에서 나온 오스프리라는 수직 이착륙기 아닙니까? 네. 특히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할 때 우리 이제 함정,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도 이착륙하는 게 이제 중요한 기능인데, 마라도함에는 이 오스프리가 이착륙할 수 있게끔 이 갑판이 이 전에는 이 갑판 재질이 이 고장력강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더 센 앞에 초가 붙은 초고강력 장으로 바뀌어서 네. 오스프리가 이제 마음 놓고 뜨거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큰 변화입니다. 오스프리 지금 뭐 이착륙하네요. 네, 오스프리가 이착륙하는 네.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데, 연합훈련 할 경우 할 때 이제 이런 훈련들을 좀 실시를 했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 배 옆에 사람이나 장비가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러한 통로, 네. 이거 현축 옆에 이제 램프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전차라든지 이런 장비 승조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인데, 이게 전에 독도함은 그 견딜 수 있는 하중이 크지가 않았어요. 한 25톤 정도였는데 마라도함은 2배 이상인 60톤으로 이제 강화가 됐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개선된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램프 폭도 넓어져 가지고 좀 더 큰 장비도 더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 30톤, 40톤짜리는 뭐 헬기로 드러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렇게 옆에서 직접 이동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군 우리 해병대분들은 축제 분위기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해병대 입장에서 예. 오랜 수건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군도 이게 뭐 상륙함, 상륙 지원에만 쓰는 게 아니니까 해군 입장에서도 이제 환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독도함 사실 그동안 승조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함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갖 행사할 때마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죄송하긴 하지만 그분들한테 그림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가판에 네. 몇백 명 이상이 모여서 또 그러니까요. 경항모 얘기하면서 이제 논란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현시 효과라는 거잖아요. 현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 혹사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엔진이 무료해가지고 뭐 고장도 나고 불도 나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여간 이렇게 혹사를 당했는데 드디어 이제 후임을 13년 만에 받은 거죠. 와, 13년 만에 후임이면. 그러니까. 적절한 군번 꼬인 거거든요. 네. 그 완전 꼬인 거죠. 네, 계속 막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으로는 후임이 한 3, 4년 뒤에는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계획상. 네. 아무리 저기 해도 4, 5년은 안 넘기도록 돼 있던 건데 이게 뭐 계속 미루다가 이제 10년 넘어가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환영할 만하다. 예.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그 뭐죠? 초수평 뭐 그런 거 되는 거 아니니까 멀리서부터 막 쫙 오는 진짜 폼 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전 MC께서 본 게임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 전문 용어도 쓰시고 흔히 얘기 오버 더 호라이즌 작전이라고. 끝까지 이제 못해서 그렇다니까 초수평 그건데 그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라도함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해군이 이 수평선 너머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크게 이제 향상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제 함정 하나가 더 늘었다 이제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독도함을 우리가 10년 넘게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마라도함을 건조하면서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반영을 시킨.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수평선 너머로 이 상륙 부대를 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건데 그 전에는 이제 상륙 작전이 하늘이 아니고 바다 위에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수륙양용 정이라든지 아니면 장갑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평선을 한 3, 40km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3, 40km 이상 먼 거리 보내는 게 힘들죠. 배 타고 그게 큰 배도 아니고 저도 뭐 수륙양용 장갑차 타봤지만 정말 이 연기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엔진의 그 매연이 밖으로 안 가고 안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등등해서 이 초수평선 작전이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이제 헬기라든지 수직이 착륙기를 쓰니까 수평선보다 훨씬 먼 거리, 뭐 4, 50km 훨씬 이상 가는 이런 거리도 이제 해병대 병력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전력을 하늘로 보낼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해병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주로 우리는 헬기잖아요. 헬기 이착함 훈련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배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파도 위에 또 배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니까 이착함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LQ, 우리가 Deck Landing Qual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갑판에 이착륙할 수 있는 이착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격증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마라도함 갑판에서 그 헬기 착륙 위치를 표시하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일정 거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많으면 이제 대여섯 정도가 이제 동시에 이착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밤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착함하는 거 물론 뭐 미 항모에 제트기 이착함하는 것보다는 좀 쉽겠지만 어떤 이런 그 헬기 이착함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함정과 헬기 조종사 간에 호흡을 맞추는 그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체적인 상륙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소위 호흡을 맞추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로 투입을 시키면 길게는 50페리까지도 얘기하는데 50페리면 거리가 한 100km 가까이 됩니다. 9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에도 헬기라든지 수직이 착륙기를 이용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뭐 주요 기지라든지 아니면 핵심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도록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 마라도함이 이제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주 한참 선임인 이 독도함 덕에 마라도함은 사실은 보다 본격적인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해병대가 정말 전에는 뭐 몸으로 때우는 이런 이제 부대였는데 이제는 미국이 구사하는 이 하늘까지 활용한 이런 작전을 우리 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륙 기동부대 지휘소, 이 독도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아무래도 주목을 하게 되는데 상륙전은 사실 뭐 해군하고 해병대가 함께 힘을 합칠 때만 성공할 수 있는 종합 예술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측면이. 군 작전장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함께해야. 예. 그렇죠. 게다가 대규모 상륙 작전이 되면은 이제 육군, 공군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작전 성공을 하려면 이 각 군의 전력을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군 함정으로 구성된 상륙 기동부대 그리고 해병대를 주축을 한 상륙군 그리고 헬기 항공 전력이죠. 이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상륙전에 투입되는 각종 전력을 일단 유기적으로 지휘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신 지휘 체계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공중하고 해상의 입체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독도급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커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사실 그 상륙 작전의 이미지하면 그 영화의 임팩트가 커서 그런가 라이언 일병과의 그 도입부에 나오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어우, 저거 지옥과도 같은. 이제 그런 건 더 이상 펼쳐져서는 안 되겠죠. 그럴 리도 없겠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죠. 예. 그리고 상륙 작전이 저런 거구나는 걸 실감을 하게 된 상황인데 현실을 상륙정이 이렇게 해안에 닿으면 이제 램프가 푹 열리잖아요. 예. 저는 상륙정이 그 해안으로 가는데 앞문이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솔직히. 뒷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게 앞문이 열리니까 그냥 막 기관총이 다 들어오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화 보면서. 네, 요즘은 이제 뒷문이 열리는 쪽으로 네. 다 바뀌어 있지만 그때는 앞문이 열리면 솔직히 조준을 하고 있는데요. 좁은 영역에 심지어 다 모여 있고요. 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이 상륙전이란 거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이긴 한데 그 상륙 1파에서 병력의 40에서 60%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하고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지만 이제는 뭐 초수평선 공격 같은 새로운 작전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대뽀는 절대 벌어지지 않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현재 우리 해군 해병대 우리 상륙 작전의 능력, 뭐 규모 이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이 마라도함의 추억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네.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대형 상륙함은 독도함, 마라도함 두 척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준봉급 상륙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네 척 있고 요보다 신형인 천왕복급 상륙함 우리가 이제 LST-2 LST라는 게 이제 전차 상륙함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네 척이 있고 그래서 총 10척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1개 여단 정도를 이제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군의 이제 목표는 이 합동 군사 전략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4단급 상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2개 여단 정도의 상륙 작전 능력은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목표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는 사실은 그동안 한미 연합 작전에 의해서 이제 많이 커버를 해왔죠.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 앞바다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그 4만 톤 넘는 대형 이 강수 상륙함 등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훈련을 많이 했고 그렇게 여단급 상륙 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여단급 상륙 작전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아쉬움은 해병대의 어떤 목표 희망에 비하면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뭐 항공 전력도 이제 도입이 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상륙기동 헬기 마리온이라는 게 이제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상륙 공격 헬기도 도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수리온 이제 개량형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 이 독도함, 마라도함에 날개가 없다고 막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동해에서 우리의 독도함과 저도 좀 이렇게 이게 뭐지 했거든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이 참여하는 실기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함이 이제 지난 5월부터 전 세계 이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운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퀸 엘리자베스 항모로는 처음으로 방한을 했는데 영국 항모가 이제 우리나라를 찾은 거는 1992년에 인빈서블이라고 있었고 97년에 일러스트리어스라는 게 있는데 항모 기준으로는 이제 세 번째이긴 한데요. 원래 부산항에 기항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머물면서 이제 헬기를 통해서 일부 이제 꼭 필요한 이제 뭐 해군 관련 인원이라든지 언론의 경우는 이제 풀기자단이라고 국소수 인원만 가서 취재한 거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취재를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훈련하는 사진이 이제 그때 공개가 됐어요. 영상하고. 근데 그 영상을 보고도 또 한마디씩 좀 지적해 놨는데 네. 크기는 우리가 당연히 작죠. 그런데 이 독도항 갑판에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 독도항 갑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헬기도 없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예. 너무 허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댓글들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상륙기동 헬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겠다. 이제 예. 그런 장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뭐 선정하고 이런 뭐 작전이 그 계획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배치를 못한 거겠죠? 그렇죠. 예. 뭐 조만간 배치될 겁니다. 예. 배치될 텐데 아직은 뭐 그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재밌는 게 퀸 엘리자베스 함의 F-35B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가 18대가 탑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영국 항모잖아요. 예. 근데 이 F-35B가 미국께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 해병대께 10대, 영국께 8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도 F-35B를 운용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국한테 배우려고 영국 출발할 때부터 F-35B를 태워서 계속 지금 1만 킬로 넘게 부담에 무려 지금 5월 달에 출발했으니까 벌써 5달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장기간 동안 같이 항해하면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항해하는 것 자체가 서로 뭐 배우고 이렇게 그렇죠. 뭐 가르치고 그러니까 영국 뭐,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실전적인 이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예. 네. 영국 쪽 배는 퀸 엘리자베스는 항모고 우리는 상륙함인데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합동 훈련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오기 전에 괌하고 오키나와를 들렸는데요. 근데 그 오키나와 근처 해상에서 미 해군의 이제 4만 톤급의 대형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미라고 있어요. 아주 최신형인데 이거하고 화성 초유의 크로스데크라는 훈련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데크가 갑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판을 바꿔 끼는 건 아니고 이거 비행기가 비용이 다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비행기가 서로 다른 항모의 갑판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이 배에서 그 이륙해서 저 배로 그러니까, 착함하고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퀸 엘리자베스를 이륙해서 아메리칸 갑판에 착함하는 예. 이러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런 훈련한 게 이제 처음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은 아시지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핵추진 항모, 이제 대형 항모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9만에서 10만 톤급 되는 게 있고, 근데 아메리카함은 그런 게 아니고 대형 강습 상륙함이죠. 이거는 상륙 작전 지원을 위주로 하는, 그래서 일부 이제 수직이 착륙기라든지 헬기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함정인데 배수량이 4만 톤급이어서 웬만한 중형 항모 크기예요. 영국하고는 좀 다른 운용 시스템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 간의 유사시에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제 인터퍼러빌리티라고 상호 운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호상 간에 상호 간에 효율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퀸 엘리자베스 항모정단이 이제 멀리 아시아까지 이제 처음으로 온 건데 온 거의 배경에는 이제 중국 견제의 그런 성격도 강하죠. 네. 그래서 미국 외에 이제 우리 흔히 쿼드로 불리는 미일, 일본, 호주 이 4개 국가와도 이제 연합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중국 견제 측면도 있는데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의 경우는 항모가 지금 2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닝함이 있고 독자건전 산둥함이 있는데 이 두 항모 간에 소위 크로스데크 훈련을 했다는 그런 징후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훈련, 크로스데크 훈련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이죠. 네. 언뜻 들어도 이 크로스데크, 이거는 잘만 이루어지면 작전 능력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습 상륙함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한국마음이 보충해 줄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고 또 서로가 가진 전력을 좀 최대화한다 이런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사시에 이제 공격으로 적의 공격으로 한쪽이 피격을 받아서 좀 전투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간에 이 역할을 분담해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작전 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항모나 이 강습 상륙함이나 이런데 착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안 돌아와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크로스데크 훈련의 의미도 크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로가 말씀하시니까 그 독도함이랑 이 마라도함 이거 같은 형제끼리인데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고정 이끼가 아닌
회전 있게 헬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 경우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조원들 종일 망망대 위 배 안에 생활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겠죠. 정말 고생들 하실 것 같은데 지상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누리면 그분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사기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 해군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USS 박서에 특별한 편의시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PC방인가? 뭐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편의시설 확인하시죠. 초록색 긴 머리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이 여인을 아십니까? 익숙하시다고요? 어째 커피 한잔하며 보신 것 같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의 마스코트로 활약하고 있죠. 하지만 커피 전문점 마스코트는 그저 그녀의 부캐일 뿐이라는데 사람인 듯 아닌 듯 요상해 보이는 그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입니다. 황홀한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한다고도 알려진 인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쩌다 커피 전문점의 간판 인사가 되어버린 걸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스타벅스인데요. 이름에 스타가 들어가니 뭔가 우주나 천체, 별 이런 것과 관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예상과 달리 푸르른 바다와 깊은 연을 맺고 있었으니 때는 7에서 한 11세기 중반 정도 북쪽에서부터 배를 타고 남하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농업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자 육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벗어나 바다를 떠돌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물색하는 자들,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바이킹은 뛰어난 항해술로 부와 지위를 쌓으며 주로 해안과 인접한 마을들을 약탈했죠. 보통은 여름에 내려와 약탈을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중에는 이국의 땅에 그대로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해안과 인접한 마을 특성상 주변엔 무성한 갈대와 개울가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바이킹을 보고 갈대를 뜻하는 스토와 개울을 뜻하는 백을 더해 스토백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스토백은 어느덧 스타벅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약탈의 세월은 영원하지 못했으니 스타벅 가족은 진화하는 문명에 발맞춰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에겐 남들보다 뛰어난 한 가지 능력이 있었죠. 누가 바이킹 후에 아니랄까 봐서요. 그것은 바로 고래잡이였는데요. 스타벅이 바다를 누비며 포경업계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자 이들을 둘러싼 각종 무용담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용담은 한 부잣집 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는 바로 일상의 자극을 얻기 위해 포경선에 올랐던 예비 소설가 허먼 멜빌이었습니다. 그 무렵 멜빌은 포경선을 타고 세계를 돌며 사람을 놀라게 할 역대급 소설을 내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멜빌에게 스타벅이란 인물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소설 모비딕 속 고래잡이배 항해사의 이름을 스타벅이라고 짓게 되었죠. 과거에 활동하던 바이킹 부족의 이름이 19세기 소설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름은 19세기를 넘어 현대까지 흘러들어와 또다시 다른 젊은 청년의 마음에 닿게 되는데요. 그 청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제럴드 제리 볼드원이었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가게명을 고민하던 볼드원은 평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해양소설 모비딕에서 지혜롭고 강인한 캐릭터이자 커피를 좋아했던 스타벅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에 공동대표의 복수를 뜻하는 S, 이 S를 붙여 스타벅스라는 이름의 커피숍을 내게 되었죠.
그리고 유혹자로 묘사되는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을 로고로 채택해 심볼로 삼았는데요. 세이렌처럼 손님들을 모조리 유혹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애틀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이 커피숍은 그들의 염원처럼 많은 이들을 홀렸고 오늘날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요. 이름 따라간다 뭐 했던가요? 항해사의 이름에서 따온 스타벅스가 정말로 바다로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상륙함인 USS 복서 안에 스타벅스의 매장이 들어선 것. 한 명을 따라 스타벅스가 아닌 스타복서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바다니까 드라이브 스루는 안 될 거고 내부에 헬기가 많으니 헬기 스루는 가능할지도. 아무튼 육지에 정박하지 않고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은 물론 차와 스무디, 프라푸치노 등 지상의 다양한 시그니처 라인들을 해상에서 맛볼 수 있어 화제가 됐죠. 이 매장은 육지에서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본사 바리스타들이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해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함선에서 판매된 수익금이 선박 관리 등의 기금으로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도 독특한데요. 바다로 나선 이색적인 커피 매장 스타복서. 고된 항해에서 맛보는 진한 커피 한 잔이 승조원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다에서 탄생돼 다시 바다로 나선 스타벅스의 발자취가 흥미롭습니다. 바리스타도 강제 항해를 하다 싶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게 뭐 입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네, 근데 하여튼 그 별다방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뭐 그 미국적 브랜드이기 때문에 친숙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사실 생각지도 못한 것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미국은 또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이 CIA 내 매장인데 CIA 내에도 예. 별다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원의 신분이 노출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로 포섭이 된다거나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다거나 뭐 그래서 알바생을 뽑을 때도 좀 첩보 작전을 방불케 비밀을 지킨대요. 뭐 면접장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관공서 알바 맞는 얘기긴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매장 이름도 없고 그리고 영수증에도 전혀 안 나오고 뭐 가게나 주소나 메뉴 이런 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참 그 미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태평양 주변에서 뭐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멀리서 뭐 영국도 오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전에 중국 함정을 예, 거의 뭘로 찍어내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정말 미국 따라하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대형 강습 상륙함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4만 톤급 이렇게 네.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말고는 없는데 중국이 지금 똑같이 이제 따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예요? 예. 와.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 지난 4월 초에 075형이라고 불리는 이 강습 상륙함 1번함을 진수가 아니고 취역을 시켰습니다. 출전 배치를 시켰어요 이미. 다른 개념이죠. 네, 진수는 예, 예. 벌써 이제 몇 년 됐고요. 예. 그래서 이를 이제 남해안 대사령부에 이제 배속을 시켰고 이번함은 이미 지난해 4월에 진수가 됐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취역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함정을 무려 8척 정도 도입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076 강습 상륙함은 길이가 230m. 그러니까 우리 마라도함이 199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30m가 더 긴 거고 폭도 33m로 좀 더 넓고요. 속력은 이제 23노트의 속력으로 이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 후미에 우리 마라도함처럼 웰데크가 있어서 공규부의 함정의 경우는 3척, 그 외에 뭐 다수의 전차라든지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을 상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평상시에 싣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헬기의 경우는 이제 30여 대를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의 경우는 이제 대대급 이상을 이제 수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중국의 이제 CCTV라고 있죠. 예. 지난 6월 22일에
이 중국 남해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이 075형 하이난함이 유린 해군 기지를 이제 출항을 해서 이 남중국해 근해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이 상륙 기동헬기 이착륙하는 거, 고속 공기부양적, 미국의 이제 LCAC이라고 그러는데 LCAC 이거를 이제 해상에 띄워가지고 이제 출동시키는 것들, 그리고 함정 내에서 이제 공기부양정에다가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하는 이런 훈련 등을 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이즈모급 헬기 항모가 있는데 이게 F-35B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개조가 되는데 네. 그 경항모형은 이제 좀 더 커집니다. 원래 이즈모보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약간 이제 작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갑자기 요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게 튀어나왔어요. 네. 076형이라고 5만 톤을 넘는 이제 그런 배수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특기할 거는 원래 이제 중형 항모 이상에서나 쓰는 캐터펄트 있죠, 사출기. 네. 이런 캐터펄트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075형 3번함을 076형 1번함으로 변경, 뭐 이런 큰 변경인데 네. 이런 것들이 막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함정의 이제 배치라고 그래서 단계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하는 단계. 네. 우리 차교 해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보통 한 3척 정도 만든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올라가요. 함정의 경우는. 근데 이거는 딸랑 2척 만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형태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떠한 이 중국의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중국이 어떤 성급함, 빨리 미국을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독자형의 이멀스 장치, 이멀스란 거는 EMALS라고 쓰는데 이건 이제 일렉트로 매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론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의 캐터펄트를 전자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 예전에 아마 얘기하면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인데 요거를 이제 중국군이 미 해군이 이제 제럴드 포드급의 초대형 추진 항모들에 탑재했던 그런 이멀스하고 유사한 이제 독자형 이륙 체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지상에서 시험하는 거를. 아마 요거를 가지고 지금 항모에서 사용하려고 시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 J-15에 이은 차세대 함재기 이제 시험인데 중국 해군이 J-15를 대체할 함재기로 중국 정두 항공 집단 공사의 J-20하고 그다음에 선양 항공 집단 공사의 그 스텔스기, 그리고 리지엔 또는 공지2 드론 이런 것들을 이제 무인 함재기로 또 선정을 했는데, 이번 076형에서 이멀스를 탑재해서 이멀스에 의해서 이 항공기들이 이륙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다 검증을 해보려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런 변화들이 사실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2030년대 전력화가 예정된 한국형 경항모,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외형을 보시면 이제 마라도함이 경항모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2030년대 전략화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 한국형 경항모로 가는 그 과정에 많은 지금 연구라 뭐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마라도함을 통해서 또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을 통해서 그 운용 경험하고 그다음에 기술 축적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고, 근데 군함에서 이제 항공기를 여러 대를 운용을 하려면 항공기 이착륙을 견딜 수 있는 함정 구조, 그리고 강도, 또 항공기 통제, 승조원 훈련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게 많거든요. 아니면 정말 배는 배대로 난리 나고 사람은 사람대로 막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 독도함 마라도함이 한국형 경항모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9월 초에 국방부에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방 중기계획이라는 게 이제 5개년 계획입니다. 이거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해군의 어떤 대항해군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이제 좀 눈길을 끌었는데, 해군은 이제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하고 연계를 해서 3개 기동 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해군 대형 상륙함 1번함이 독자함, 그리고 오늘 주제인 마라도함이 있고요. 해군이 또 이제 2033년쯤까지 배치한다는 경항모가 있지 않습니까? 요 세 척의 함정이 3개 기동전대의 기함, 우두머리 함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각 기동전대의 경우는
한국형 구축함하고 이 KDDX라고 한국형 차규 구축함 등 6척의 그 대형 수송 함정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한 잠수함 2척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기동전대를 거느린 이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이제 둥지를 틀고요, 본부로 하고 일단 뭐 대북 위협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거기 외에도 이제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이제 주변 강국의 어떤 위협에도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이른바 쿼드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좀 참여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라담의 취역으로 여단급 상륙 능력을 확보하면서 해군의 수건 사비를 할 수 있는 경항모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본게임 2. 다음 시간에는 국방 핫 이슈 진짜 핫하죠. 경항모함에 대한 A부터 Z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댓글 폭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라도함에 이어서 경항모까지. 저희가 준비 잘해야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의미심장한 그러게요. 네. 아무리 준비 많이 하셔도 우리 그 마니아분들의 파산 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외부의 중원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